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서 이게 막 그려져요. 인간의 이렇게 소비자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이렇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책이. 영화 토지에서 월순이와 영희가 사별하는 장면을 볼 때도 같은 감정이 오지만 감정의 밀도가 달라요. 뭐 그냥 얕게 느끼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식으로 사는 것도 인생이고. 예, 그렇지만 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밀도 있는 감정과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면에서 문자 텍스트를 보라는 거지. 책 안 읽으면 돈 못 번다? 뭐 책 안 읽으면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게 뭐 인문교양서 뭐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웃긴 얘기예요. 그거 돈 버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인문학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와주는 그 텍스트거든요. 우리가 이러니까 정치가 이런 거지. 어디 외계인이 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대통령, 국회의원 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전부 다.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됐죠?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난 거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 것 같지? 라는 걸 예측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낙관적인 편이라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우여곡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가질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인데 그 정도 엉망은 아닐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정혜승입니다. 정혜승의 브릿지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책 혹은 문화, 사회, 삶, 인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양 유튜브입니다. 책과 저자, 그다음에 독자와 책, 그다음에 독자와 저자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저를 잇는 그런 브릿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제가 시작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책기 스튜디오의 섭외력만큼은 정말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소매상이라고 스스로 설명하시고요. 이 시대의 신경 안정제인 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새로 개정판이 정말 예쁘게 나온 이 청춘의 독서를 중심으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2부에서는 저희가 1부, 2부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인, 평론가, 작가, 지식 소매상, 방송인 등에서 인간 유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에 봄에 나왔습니다. 청춘의 독서 특별 증보판. 사실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몇 권 내셨는지 기억 다 세고 계세요? 다 세지는 못하는데 그냥 한 20권 정도 좀 되지 않을까? 20권 정도요. 예. 그 중에서 청춘의 독서를 제일 애착 가는 책이다 이렇게 어디서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쓰기도 하셨지만 이 책을 왜 그 20권 중에 이 책을 유독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소매상 국세청 뭐 이렇게 별표에는 안 나오는 직업인데 그 이제 자영업자죠 그냥. 지식소매상이라고 한 거는 제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일은 못하고 남이 생산해 놓은 것 중에 쓸모 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좀 좋아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챙겨서 책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 제 직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지식을 갖고서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공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일만 주로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넣은 게 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제가 초판을 냈는데 제가 책을 읽었던 일에 대한 얘기여서 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제가 했던 생각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책 얘기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 자신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 이게 뭐 도서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딴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2009년에는 다른 책은 사실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100만 부 모르겠어요. 그건 총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부는 더 팔렸겠죠. 근데 그거는 워낙 오래된 책이고. 100만 부를 한번 팔고 나면 그중에 이제 10만 부가 팔려도 별로 성에 차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한
한 35년 동안 100만 부 팔면 별 것이 안 나요. 지금도 잘 나가요? 그 세계사가? 지금도 스테디로 이렇게 35년 동안 나간다고요? 와우. 예. 예. 그것도 개정판을 냈죠. 몇 년 아. 전에. 예. 개정판 낸 게 이게 최초는 아니군요. 예, 그 원래 유통업자는 이제 유통기한 지나면 표지가리 해가지고 표지가 너무 예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선생님 책을 많이 읽진 못하고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퀴즈로 자라나서 이 책 요번에 다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말로. 네, 이렇게 재미있고 밀도가 깊고 뭐랄까 이렇게 책을 고전을 꼭꼭 씹어가지고 선생님 생각까지 넣어주시는 책 정말 오랜만이다. 이 정도 돼야 책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또 그 자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사실 이 안에 보면 책을 몇 권만 딱 고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 많은 책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5년 하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정부에서 한 1년 반 일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퇴임하시고 예,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인데 봄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2008년에 국회의원 임기도 끝이 났고 이제 선거는 떨어졌고 정권은 교체되고 뭐 퇴임한 대통령은 뭐 맨날 검찰에 쫓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일도 뭐 기획에는 책도 없고 그래서 옛날 읽던 책을 우연히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다르게 읽히신 거고요. 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와벌이 첫 곡지인데 네네. 예. 심심해서 제가 18살 때 읽었던 책인데 제와벌이 그 뒤로 안 읽었거든요. 선생님 책을 읽으면 죄와벌부터 다시 읽고 싶어져요. 예. 예. 그래서 한 30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완전 다른 소설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네. 저도 너무 충격. 이게 이런 소설이었어?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되게 다르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후배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때 마침 저 출판사에 있을 때여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때서 다시 제가 기억나는 책들을 쭉 갖다 놓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일단 읽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걸 먼저 고른 게 아니라. 예, 어떤 거는 이제 리스트를 해서 책을 구해놓고 읽어보면 이건 별로 안 다르네. 그때 내가 제대로 읽었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고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또는 다시 읽었는데 그때보다 더 좋아. 이런 느낌의 책들을 골라서 14꼭지를 그때 했던 거죠. 14꼭지. 그리고 이번에 하나 추가하신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예. 15번째 꼭지가 들어갔어요. 예, 이번에 개정판 내면서 한 꼭지를 더 넣었죠. 그게 그때는 느낌과 다른 또 이번에 넣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1, 2, 3 이후에 좀 각별하게 다가오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청춘의 독서 내던 2009년도에도 약간 검토를 했었어요. 자유론을 할까 말까. 저 때가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재단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저보고 대통령 기록이나 이 말씀 자료를 재구성해서 사후자서전을 내자고 그렇게 저보고 작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 일 시작하느라고 한 꼭지를 못 쓰고 그때 14꼭지로 마감을 했던 거예요. 그때 못 쓰고요. 예. 그래서 서둘러서 마감을 해서 출판사에 주고 저는 이제 그 뒤에 겨울 내내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시고. 예, 예. 그때 원래 15꼭지를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자유론을 쓸까 말까 그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계엄 이번에 12.3 계엄 겪고 나서 그 책이 좀 더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교과서 같은 책조차 안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또 네, 예. 자유로운 편을 읽으면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나 한 달에 한 몇 권 읽어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정말 그렇게 많이 그거 되게 읽으세요? 들쭉날쭉해서 네. 낚시 많이 다니고 이런 달에는 몇 권 못 읽고요. 뭐 그렇지 않은 달은 날씨 나빠서 맨날 집에 있고 이러면 좀 많이 읽고 그렇죠. 지금 뭐. 침대마트는 그럼 침대 머리맡에 책 몇 권 있다 이렇게 항상 쌓아두세요?
침대에서는 침대는 자러 갈 때 하는 거고요. 아, 되게 식탁과 그 주변에 이제 소파 이런 주변에 책이 어질러져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아니 보면서 아니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부터 헨리 조지 혹은 맹자까지 쭉 그러니까 자유론까지 가는데 독서의 그 뭐랄까 이 스펙트럼이 매우 넓구나. 온갖 여기 소설도 몇 개 들어가 대위의 딸 이런 5개 거 사실 들어있습니다. 5개. 예 5개 네. 그 중에 3개가 그 러시아 문학. 네. 제가 사실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예. 예. 그렇지 러시아 문학이 그럴 만했지 그 당시에 그렇게 매혹 당할 만했어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도 소설도 계속 읽고 하세요. 문학을 보시고. 예전만큼은 이제 못 읽어요. 이제는 저 노안도 왔고 뭐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졌고 그래서 예전처럼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 뒹굴뒹굴 하면서 이 책 저 책. 그러니까 제가 독서의 폭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는 전공 분야가 뭔지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지식 소매상으로 충실하신 거죠. 이 지식과 저 지식 몇 가지 다 가져가는 문학까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공 분야가 불확실하고 그 전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유통업자가 꼭 뭐 어느 한 상품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고객 맞춤형으로 네가 원하는 얘기를 해줄게 뭐 거의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그 책 읽기의 즐거움이랄까 요즘 분들이 오늘도 이제 지하철에서 보니까 책 읽는 사람이 정말 희귀한 네. 그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희귀하기도 해서 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책 안 읽으니까 책 읽는 게 힙한 거죠. 예. 네. 그 나는 이래서 책을 좋아했다. 책에 푹 빠졌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여기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습관을 쭉 가져가신 건가요?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책 말고는 그런 오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그 무슨 자치기 하고 무슨 이런 그 무슨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활동이 아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오락 그런 게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어렸을 때 라디오도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렇게 국산 저렴한 게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책 말고는 달리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없었죠. 저도 어릴 때 네. 세계문학전집 50권을 마르고 닳도록 봤던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네, 살았던 것 저희는 같은데. 형제가 많은 집이라 네. 위로 누이들이 2살 터울로 있고 이래가지고 그 누이들이 주로 보던 책들이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책을 다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보이는 책, 누이들이 먼저 보신 책들을 가지고 보셨고 주로 그랬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는 여기 또 이제 사상에 또 그 많은 걸 이끌어준 그 학회 선배들이 네, 서클에서 네.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서의 골간을 뼈대를 형성해 주는 책들이죠. 되게 그게 이름난 고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전 독서는 대학 들어와서 이제 서클에서 좀 했고 그렇죠. 보면은 사람들이 책에 줄도 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거나 여기 보면 이제 발췌도 하시고 했는데 무슨 독서장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정리 안 하세요? 예, 안 합니다. 지금은 그 제가 알리레오 북스 책 방송 때문에는 이렇게 붙여가면서 보는데 저 이렇게 열심히 붙였잖아요. 예, 이렇게, 네. 그렇게 붙여가면서 보는데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그 방송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바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읽어요. 그냥 읽고 이 책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냥 기억에 남는 것만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챙겨두고 그냥 또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어딘가 읽은 책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막 무슨 책이었어 해서 막 찾아보면 그게 있죠.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록 하나도 안 하시고 평소에 책을 보면 그래 그러고 넘어가시고 그때 그 문장이 있었지를 이제 그 기억에서 예, 어떨 때는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뭐 어느 책이었지 분명히 있었는데 해서 못 찾는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벽돌공이 벽돌 쌓듯이 책 읽을 때마다 그걸 하는 거는 또 저희 체질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 누워서 보고 뭐 엎드려서 보고 그래서 소파에서 소파라는 게 있군요. 네, 소파라는 네. 훌륭한 그런 가구가 있죠. 네. 방바닥도 있고요. 네. 그렇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걸 앉아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시절에 그렇죠. 한번 읽고 그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남다른 책으로 고르시긴 하셨죠. 그렇죠. 고등학교 뭐 2,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한 26
그 사이에 읽었던 책들이라서 제가 이제 그 사실 주홍글 씨나 네. 이런 것도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 그 주홍글 씨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읽고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어떤 충격을? 그 나온 그 여자 주인공이 두 남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남자는 하룻밤 놀이개를 썼고 두 번째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여자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고 남자 새끼들이 쪼다들 같아요. 나쁜 놈이고 쪼다고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 있었던 일을 고백하려고 막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고백을 못하고 제 기억에 그래요.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화만 나지 글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모파상 소설 중에 여자 일생 네. 이런 소설이나 혹은 진주 목걸이 네. 이런 소설들은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 읽었을 때나 지금 읽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 좋아 이거 말고는. 그래서 이제 못 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서 쓴 책들은 그런 책들은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했거나 또는 10대 또는 20대 초청년 아주 인생 경험이 짧고 공부도 얕은 그런 시점에서 읽었을 때의 해석과 이제 쉬연이 되어서 이제 좀 달아가지고 뭐가 좀 달아지고 이랬던 상태에서 읽었을 때하고 격차가 꽤 큰 책들만 골라서 여기 쓴 보면 거죠. 네. 맹자라든지 사기 열전을 보면 그 이미 정치를 한번 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렸을 있죠. 때 본 거랑 굉장히 많이 달랐겠다. 네. 뭐라고 제가 몇 개 해놨는데 열전에 보면 권력이 뿜어내는 찬란한 광희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참혹한 비극이 놓여 있다라. 그러니까 권력의 그 비정함을 보시고 행복하게 살려면 권력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노라 이런 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력을 손으로 잡아보기 전에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도 잡아보기 전에 그냥 책으로만 읽어도 그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기열전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느꼈던 거 그때도 그걸 느꼈어요. 느끼기는. 근데 그렇게 느껴보는 거하고 경험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제 그때 같은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집권 세력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하고는 이 감도가 달라요. 감도가. 학생들한테 혹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래서 책을 읽어야 돼 혹은 이래서 고전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정도인데요. 이게 특히 문자 텍스트가 이렇게 그 정보 유통의 주요한 수단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도 좀 되지 않았나요? 몇백 년 안 됐어요. 몇백 년 정도 됐죠. 그 네. 몇백 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문자 텍스트로 정보를 유통하기 시작한 건 몇백 년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 텍스트로 정보 유통을 하게 된 거는 진짜 짧아요.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경우는 저 광복 이후부터라고 보면 되고요. 유럽 경우에도 20세기 들어왔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막바지에 가면서 신문 잡지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정도가 매스미디어로서 문자 텍스트가 기능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끝났거든요. 지금은 라디오 텔레비전을 거쳐서 이제 멀티미디어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꼭 정보 획득을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문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장점 또는 다른 형태의 미디어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텍스트는 그야말로 문자밖에 안 보여줘요. 문자밖에. 소리도 없고 나머지는 시각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나머지를 다 뇌에서 제가 구성해야 상상하거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서 이게 막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능동적인 인간의 이렇게 소비자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이렇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책이. 그러니까 영상 미디어나 소리에 비해서. 이거에 비하면 라디오도 괜찮아요. 라디오도 이게
이게 음파만 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귀로 접수해서 뇌 안에서 종합 미디어 기능을 우리 뇌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뇌가 작동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도록. 문제는 이 모든 형태의 정보 유통, 여러 형태의 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가 영상 미디어로 소리도 듣고 뭐 음악도 뒤에 깔려 있고 영상도 보고 하는 이거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문자 텍스트가 맨 밑에 놓여 있어요.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게 소재 같은 토대예요, 거네요. 토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3층, 4층에만 놀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뭐 굳이 1층까지 안 가도. 네. 근데 네가 여력이 있으면 가라. 혹은 그렇지. 1층까지 알면 더 좋아요. 더 좋다. 예. 이게 집중도가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 잠깐 울컥하잖아요. 근데 이 문자 텍스트로 그런 걸 느끼려면 예컨대 토지 네. 소설 토지 2부에서 용이하고 월선이가 이제 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이와 월선이가 사별하는 장면이 짧아요. 용이가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오래 살았자 이렇게 한마디 가고 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용이가 올 때까지 월선이가 안 죽어요. 근데 그 1편에 용이와 월선이가 어렸을 때 서로 이렇게 정을 쌓아가던 때부터 빌드업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돼서 그 마지막 한 장면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영상으로 그냥 그걸 보면 그냥 약간 울컥해 그 정도예요. 근데 진짜 용이와 월선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평사리에서 쌓아왔던 우정과 이런 것들을 쭉 그 우여곡절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과 이런 곡절이 쫙 깔린 상태에서 그 마지막 장면 산판하러 용이가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안 죽고 버틴 거에다 죽잖아요. 근데 진짜 눈물이 콜콜.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몇 번을 보면서 볼 때마다 울었거든요.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이 밀도예요, 밀도. 이 밀도는 어디서 오냐 하면 내 머릿속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주 밀도 있게 조합된 결과 그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 토지에서 월선이와 용이가 사별하는 장면을 볼 때도 같은 감정이 오지만 감정의 밀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 텍스트는 그 독자가 자기의 이 내면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밀도 있게 쌓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미디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미디어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얕게 느끼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식으로 사는 것도 인생이고, 그러나 내가 어떤 감정에 젖을 때 내가 좋다면 그 감정에 쉽게 젖어보는 게 좋잖아요. 이제 이 문자 텍스트가 굉장히 깊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적합한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읽어도 돼, 책. 예, 그렇지만 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밀도 있는 감정과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어. 그러나 알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기 나름의 의미를 깊게 부여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면에서 문자 텍스트를 보라는 거지. 책 안 읽으면 돈 못 번다? 뭐 책 안 읽으면,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게 뭐 인문교양서 뭐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웃긴 얘기예요. 그거 돈 버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 돈 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인문학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와주는 그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문자 텍스트가 그런 점이 좋아요. 돈 버는 거 말고 그래도 고전을 읽으면 이래서 괜찮다, 좋은 점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혹시 더 권하시는 게 있나요? 그리고 고전을 읽으면 아니, 고전이 생각보다 많아요. 청춘의 독서에.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현대의 다른 책들하고 현대의 철학서도 있을 테고 인문서도 있을 테고. 현대의 철학서도 물론 그중에는 고전으로 남을 책들이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거는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서지고 퇴락하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흐름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거 2000년 책, 그러니까 2000년 전 책이에요. 사기열전 같은 거는.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거나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 같은 건 이 책에서는 안 다뤘지만 2500년 된 텍스트, 2500년이 넘은 텍스트예요. 그러면 2500년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텍스트인데 그대로 뭐가 전해져요. 지금도 읽으면.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냐면 그 문자 텍스트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의 왕국에서 그 무게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소름이 약간 돋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신간들 중에도 아주 극소수만이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읽는 텍스트로 남게 될 거거든요. 이 영상 중에 몇 개가 남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같은 거 이런 게 50년 세월을 견디고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이 고전이죠.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진보와 빈곤 같은 거는 이미 거의 백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책이죠. 확실히 고전의 힘이라는 게 저는 사실 고전을 별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선생님 책을 이 청춘의 독서를 읽고서 뭐지 이렇게 매력적인 게 있었어? 지루한 얘기가 아니었네? 네. 뭐라는 거를 조금 발견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근데 고전이라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고전이 된 거예요. 힘이 있어서 고전이 예, 힘이 있어서 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500년,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견뎌내면서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인쇄가 되고 사람들이 읽는 책은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힘이 뭘까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 삶의 어떤 보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린 책들이에요. 그런 게 오래 남아요. 네. 선생님 책 중에 예컨대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건 좀 한 100년 1000년을 혹시 그런 거는 10년도 못 버틸 치고 10년은 버텼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만족이죠. 예. 20권 중에서 제가 몇 쓴 권- 책 중에 50년을 견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책을 볼 때 오디오북 이런 것도 보세요? 아니면 전자책? 저는 전자책도 안 보고 오디오북도 안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파와 바닥과 식탁과에서 예, 물성을 그냥 갖고 예, 있는- 그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 디지털 시대로 이주해온 이주민이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살았는데 저희는 제 첫 책은 1986년도에 나온 책이 있고 88년도에 이제 거꾸로 있는 세계에서 나왔는데 그 책은 활판 인쇄를 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모로 짜진 틀에 아저씨들이 팔에 토시차고 영화에서 보던 예, 그거요? 글자를 막 집어넣으면 아, 예. 그렇게 짠 다음에 한번 잉크 묻혀서 프린트해서 교정지 만들어서 거기서 교정하면 다시 아저씨들이 교정세를 여기다 붙여놓고 또 막 손이 안 보이게 글자를 바꿔놓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제 첫 책이에요. 근데 그 첫 책을 내고 지금 한 40년 지나는 동안 출판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 변화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출판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삶 전반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디지털 혁명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저희 세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게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서 아날로그 세대에서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디지털 혁명에 겨우겨우 적응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굉장히 행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쨌든 다 그럼요.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대니까. 운이 좋은 네, 운이 좋았던 네. 거고. 근데 지금 아날로그 세대라 뭐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은 이렇게 넘기는 소리도 나야 되고 냄새도 나야 돼요. 책은 그런데 네. 선생님 쓰시는 거는 원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냥 노트북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있는 세계사 처음 쓸 때는 원고지에 볼펜으로 썼죠. 원고지에 볼펜이요. 지워가면서도 아니고 찍찍 그으면서 볼펜으로 네, 쓰신 거예요? 볼펜으로 쓴 거죠. 일필휘지네요,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 힘들었어요. 팔에 지나도록 썼어요. 예. 상상이 안 돼요. 원고지로 책 한 권을 쓴다라는 게. 400자 원고지로 썼죠. 큰 거. 400자, 아, 네. 400자 원고지에 썼고 지금은 다 이제 노트북으로 하죠. 그냥 디지털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그 적응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단락을 바꾸는 게 힘들었거든요. 초고를 쓰고 나면 부분적으로 문장은 교정할 수 있지만 단락을 바꾸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거의.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책을 그냥 완전히 다 갈아엎는 교정 작업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는 그렇다 치고 SNS는 따로 안 하시잖아요. 예, 그걸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시는 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쓰고 말하고가 남기시는 양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사는 게 빡빡한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분주해질 것 같아 갖고요. 정치할 때는 그 지금 X죠. 그 이제 트위터 이런 거 했는데 친구라 그러나 팔로워라 그게 한 7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 인생이 아니다 이거는. 그걸 네. 또 70만까지 확보한 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 닫진 않고 방치해서 그냥 지금도 그 트위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건도 잊어먹었고 다 이제 그냥 우주 공간에 미아가 보는 것도 되어서 안 하세요? 예, 미아가 되어서 그거 떠돌고 있고요. SNS는 지금 안 합니다. 페이스북도 안 하고 쓰지 아무것도. 않는 거는 그렇다 치고 보지도 않으세요? 저 계정이 없으니까 아예 인스타 같은 것도 계정을 만들어야 남은 거 볼 거 아니에요. 아예 계정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결국 텍스트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디지털 세계로 이주를 했고 적응을 했고 굳이 적응 안 해도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이런 거는 그냥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글쓰기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글쓰기는 제가 이제 집 짓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도 비슷하고요. 집 짓려면 건축 자재가 있어야 짓잖아요. 설계도가 아무리 멋지고 조감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건자재가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렇죠. 예, 건축 자재가 어휘거든요. 어휘. 어휘. 예, 어휘가 모자라면 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냐?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이 읽고도 글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럼 많이 읽지 않고도 글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필요 조건 같은 거예요. 그 왜 많이 읽지 않고는 못 쓰냐 하면 어휘가 있어야 글을 쓰는데 많이 읽는 거 말고는 어휘를 획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잘 못 쓴다, 글쓰기 어렵다라면 첫째, 나한테 어휘가 충분한가? 요즘 친구들 가끔 SNS 화제되는 거 보면 사흘, 나흘 이거 구별 못하고 뭐 그거야 뭐 보면 어휘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네. 우천 씨야 뭐 왜 중국을 가요 뭐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글을 쓰려면 때로는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정확히 다채롭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들도 이제 글을 쓸 때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단어들은 누군가 대화해 가지고는 익힐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읽어야만 많이 읽어라. 돼요. 네. 일단 그러니까 네. 글을 내가 글 쓰기가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러면 내가 어휘가 빈약하지 않은가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독서량을 늘리는 거 말고는 일단 필요 조건을 충족 못 시켜요. 막 트웨인이 한 어록이라고 널리 퍼져 있는데 아주 적절한 어휘와 그래도 써도 괜찮은 어휘 사이의 차이는 번개불과 반딧불이만큼 차이가 크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딱 맞는 어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휘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건자재가 아무리 탁월해도 짓고 싶은 집이 없으면 집 못 지어요. 또는 설계 능력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미적 감각이 형편없으면 집 못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 텍스트로 표현할 그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하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쓰고 네. 싶은가. 그 글이 안 쓰지면 그 둘 다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거나 그렇거든요. 요즘은 이런 거를 AI가 많이 해결해 준다. 또 이런 거기 기대서 쓰는 경우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걸 활용을 잘하기 나름이야. 그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뭐 하나의 방법이다. AI야 뭐 써도 이렇게 써보고 이걸 좀 더 서글픈 어조로 써줄 수 없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바꿔주겠죠. 어휘를 뭐. 좀 더 네. 늘려봐라고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오픈 AI가 약간 약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걸려요. 웬만한 저보다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 전망이 그 뉴욕 네.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AI가 쓰는 게 2030년대 중반 정도로 뭐 예측을 얼마 안 하더라고요. 걸릴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천연지능이 하는 거는 인공지능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욕심도 계속 있긴 한데 말입니다. 그렇죠. AI어는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 그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자신의 어떤 문학적 DNA, 유전자 표지 네, 이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야죠. 그건 뭐 그것도 열심히 읽고 어휘를 늘리듯이 나의 DNA를 키워가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예, 저는 뭐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글 쓰는 루틴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글을 쓴다라든지 혹은 나는 밤에만 글을 쓴다라든지 나는 책상에 딱 앉아 있어야 쓴다 아니면 지나갈 때 메모라도 좀 해도 메모는 안 하실 것 같고 예전에는 메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딱 이제 노동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 하고 있어요. 9 to 6로 네. 저 이제 야간에는 거의 글을 안 씁니다. 에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네. 그 사이에 필요한 글은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되게 낮 시간에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밤 시간에는 책을 읽기는 하지만 때로 글을 쓰지는 않아요. 예, 그게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약간 나이 들고서 바뀐 루틴이에요? 그 전에 한 10년 이제 정전의 독서를 쓸 때만 해도 오늘은 잘 써진다는 막 새벽 3시까지도 작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 3시까지 작업하고 나면 후유증이 한 3, 4일 가요. 그러니까 그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야 역시 근로기준법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그 보면 이제 작가분들도 약간 가끔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누가 라이터스 블록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백지가 좀 두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데 그런 거 못 겪어보신 거죠? 해마다 한 번씩 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약간의 강제는 스트레스는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은 써야 돼. 1년에 한 권이 목표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년에 한 권이. 지금까지는 1년에 한 권 정도는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획득하는데 하는 효율성 그것도 예전보다 못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녹슬어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이제 앞으로는 한 2년에 한 권쯤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줄여서 2년에 한 권. 예. 책과 독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 너무 재밌게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1부를 마감하는 선생님의 소감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책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몇십 년간 제 중간에 다른 일을 잠깐 하긴 했지만 대체로 저의 생애 총소득 중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책 인쇄가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의 로망이자 롤모델이시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저는 판타지인데요, 이거는. 운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20대 때 이렇게 요인물 쓰고 뭐 이런 선언문 쓰고 돌아다니던 그밖에는 제가 20대 때 이제 지적 자본을 축적을 못 해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지식 소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여행이 운 좋게 이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래도 책 읽고 글 쓰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어준 독자들 때문인데 이 업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책은 고가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책에 어떤 분이 책을 사서 실망했다 그래도 2만 원짜리 샀으면 2만 원 정도의 피해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만 원짜리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2만 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쁨을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디지털 시대의 후진국에서 태어났던 제가 이 글을 쓰는 어떤 일 하나로 이렇게 세상 안에서 발 디디고 살면서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게 되게 이제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책 얘기는 책을 쓰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늘 즐거워요. 그래서 요즘 어디 이제 비평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책 얘기하는 데는 갑니다. 네.
저도 요즘 책 얘기해서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즐겁고 그리고 오늘 같이 배우는 게 많은 날은 굉장히 오늘 약간 신받다 이런 느낌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뵐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정혜승의 브릿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유시민 선생님 모시고 글쓰기, 독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2부 주제는 유시민으로 산다는 것.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한동안 폭풍 같은 시간이었고요. 선생님 특히 1980년 계엄 당시에 고초를 당하셨어서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저는 좀 늦게 알아가지고 누가 연락해줘서 알아서 일단 집에 불 끄고 밖에 누가 왔나 보고 안 왔기에 이웃집으로 일단 네, 이웃집 도망간 사연. 그러고 나서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금방 끝나겠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계속 계엄령 경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조짐이 있고 가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밤 사이에 끝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좀 있었죠. 1980년 계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 법이 없는 시대였거든. 계엄하면 금방 군부대가 광화문에 탱크 몰고 와서 세우고, 그리고 군경이 다 미리 짜진 대로 해서 일제 검거하고 5월 17일 자정부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바로 군대를 투입했기 때문에 네. 끔찍한 일이었죠. 생각하면. 처음 글을 잘 쓴다는 걸 깨달은 계기가 계엄사 합수부에서 진술서를 쓰면서 수사국장이 잘 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글을 써본 게 뭐 이렇게 서클에서 공부하면서 발제문 쓰고 이런 거 말고 학교 리포트 내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말고는 80년 4월 달에 그때 학생의 명의로 대학생 병영 집체 훈련 거부 선언문 그런 거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안 써줘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대의원회 의장이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거를 한 3일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가지고 대학에 그 중앙도서관 가 가지고 막 프랑스 인권 선언 이런 거 들어있는 책 빌려서 보고 선언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가지고 그 간단한 걸. 그게 제 경험의 전부였거든요. 계엄사 합수부에서는 이제 진술서를 쓰는 동안에는 안 때리니까. 네. 때려놓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데 진술서를 쓰고 있는 동안은 안 때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길게 진술서를 써야 돼요. 긴 시간.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을 막 지어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별로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5월 2일 날 교내 시위를 했는데 뭐 시위에 대해 몇 명이 모였고 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뭐 어느 단과대학은 어떤 플랜카드를 걸고 이런 거를 그냥 반창작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회장들이 신촌에 어디 중국집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 이러면 메뉴까지 다. 메뉴까지. 뭐 탕수육 뭐 이런 거 쓰면 뒤통수 탁 때리는데 이 새끼들 요리 처먹었네 이러면서 덜 맞으려고 가능한 많이 써야 되니까. 그거를 보고 그때 합수부에 우리가 5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국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대학생이 이 정도는 글을 써야지 이러면서 막 봐! 눈에 선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눈에 선하게.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와중에 어쨌든 기억에 한 조각 남아있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풀려나신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때 감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안양교도소에 있으면서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2평짜리 방에 10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저녁밥 먹고 취침 전에 요가한다고 이렇게 10명이 빤스바람으로 딱 물구나무 서면 요가가 아니라 물구나무를 서야 되는 상황. 요가예요. 요가. 이런 네. 데는 요가 동작을 하면서 물구나무도 하고 그러는데 물구나무 10명이 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교도관들이 지나가면서 막 웃고 그랬어서 웃긴다고. 그러니까 감옥이 너무 만원이어가지고 병영 미필자는 다 군대를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해가지고 공소 기각이 되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군대를 못 가니까 병영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무죄죠. 공소 취하, 공소 기각.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석방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군대를 신체 검사 받고 36시간 만에. 저희가 이제 계엄 얘기로 여쭤보기 시작했는데 신경안정제 얘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유시민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절감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를 다시 하실 생각이 없느냐. 진보 정부에서 공직 얘기도 계속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 선을 그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실
그 공직은 선출이든 임명이든 간에 그게 국가 권력의 작동을 맡는 거잖아요. 국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성이에요. 세금도 강제로 가져가고요. 목적은 권력자들마다 다른데 우리가 보통 선하다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강제 권력을 동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거든요.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거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 의견이 맞네.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강제력도 거기에는 개입되지 않아요. 내가 설득하기 나름. 그렇죠. 서로 얘기해서 내 얘기도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쪽이 다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나 혼자 안 져도 돼요. 근데 이 국가의 강제 권력을 행사하는 일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은. 강제 권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를 해본 이후에. 그전에는 이론으로 알았던 거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이게 좀 무서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 긴장도가 높고 그런 일이라 이런 일은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국 정치 왜 여기까지 간 거야? 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한국 정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이 정도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하는 건 뭐 협치라든지 여야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다투고 이런 기대들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왜요? 우리도 정책 가지고 많이 다투죠.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부동산 이러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를 건절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내 돈 갖고 집도 못 사냐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허접해 보이죠 그 싸움이.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경쟁이라는 게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귀하의 말도 일리가 있으나 제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이게 부자가 되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고 한쪽에서는 내 돈 갖고 집도 못 사게 만드냐라고 욕하고 이게 정책 경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인간은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비방하기에는 되게 이뻐요. 되게 특이하고 아주 고상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천한 면이 많아요. 둘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두 개가 다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 세상이고 정치고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정치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 형편없어. 이거야말로 정치를 망치는 인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한 40점에서 60점, 70점 사이예요. 100점짜리를 딱 이상향으로 갖다 놓고 70점, 80점도 형편없으라고 말을 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한국 정치는 그런 대로 작동해 왔다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이번 12.3 계엄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당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내란 세력을 막 싹 청소해야 돼. 청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래야 돼라는 주장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난 거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지? 라는 거를 예측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낙관적인 편이라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우여곡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가질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인데 그 정도 엉망은 아닐 것 같아. 내란 소개를 풀어주고 그런 판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래도 파면은 될 거야.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 매우 진보적이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신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보다 훨씬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됐어. 100점짜리는 없고 완벽한 정치인도 없고 우리 모두 실수도 할 수 있고 봐주면서 끌어안고. 네, 그러고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다 우리가 한 거야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현주소가 거기까지다. 그럼요. 우리가 이러니까 정치가 이런 거지. 어디 외계인이 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대통령 국회의원 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왜 저 사람이 대통령 됐죠?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 언론 혹은 반대 진영에서 막 어마어마한 공격도 많았고 힘든 시기를 잘 넘겨오신 선생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면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만둬요. 정치도 해보니까 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거 하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닌데 이만하면 됐지 않아? 그리고 딴 거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 자체를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이런 쪽에 되게 두신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하게라는 건 너무 이렇게 넓은 표현이고요. 그냥 지금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거요. 이거 뭐 할만해 이러면 하는데 너무 어색한 게 있어요. 하는데 예컨대 어떤 게 어색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노동운동가들 노동자들하고 같이 조그만 조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소시민 가정 출신의 그냥 지식 엘리트인데 거기 가서 그 무슨 노동운동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그 언어로 그 논리로 그 생활 방식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내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게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 장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싫었던 게 사람들이 의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대상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나도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긴장하죠. 그렇지만 나를 만나면서 누군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생님은 장관을 안 하셔도 선생님 만나면 긴장하는 사람 많을걸요? 출판가에서는 좀 그렇지. 나가면 안 그래요. 와서 다 뭐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막 그 다정하게 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저께도 지리산 피아골이나 뱀사골 갔다 왔는데 거기 뭐 동네 카페에서 만난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긴장하지 않아요. 와서 말 걸고 그냥 그렇게 하지. 근데 이게 권력 관계가 작동을 하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제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되게 불편했던 게 그거예요. 관계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하게 되면 그건 권력에 가까이 가야만 되고 그래야지 원래 정치를 하던 뜻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선출직에 계속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면 그러면 유권자들 앞에 가면 약해져요. 비굴해져요. 내가 입에 발린 소리 하게 되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세상에 온 거 아닌데. 어떤 낙으로 사시냐 일상에 뭔가 이게 나한테 굉장히 좋다. 예,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루틴하게는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거. 저도 다른 직장인들처럼 일주일에 한 5회 정도는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작업실에 가서 책 읽고 글 쓰고 가끔 사람 만나고 그리고 뭐 출판사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아주 친밀한 게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요. 맛있는 거 먹는 거요. 그런 거 좋아해요. 이게 감정 노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 네. 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는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가끔 낚시 다니고 물가에 앉아서 시간 보내고 뭐 그런 정도가 제 생활의 거의 전부예요. 공중파도 하셨고 유튜브도 모두 경험하셨고 이런저런 미디어의 변화 속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유튜브는 소셜미디어랑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 10년쯤 전에는 이게 새로운 기회이자 민주주의의 뭔가 그 플랫폼이 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더 나은 걸 기대하셨어요? 네. 많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이 훨씬 나아졌. 우리가 직접 채널을 갖고 있지 못했던 시절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건가요? 네, 저는 억압에서 풀려난 느낌이에요. 라디오, 텔레비전과 신문의 시대에는 전파 송출 설비와 윤정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이게 어떤 지식 분자도 그들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대중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억압이어서 저한테는 저는 한 번도 언론을 축복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상당히 언론이 총애하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억압으로 느껴졌어요. 적어도 이제 오락 기능을 빼고 보도 기능만 본다면 언론이랑 보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저널리즘은 뭐냐?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뉴스인가?
무엇이 뉴스가 돼야 되는가. 근데 그 뉴스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뉴스인가. 어떤 게 일면 톱이고 어떤 게 첫 번째 꼭지로 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게 그렇죠. 에디팅. 그들이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전파 송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편집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정기를 가진 자가 그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배했어요. 그들이 독점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미디어가 지금 이제 특히 유튜브가 나오면서 SNS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것이 언론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되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은 대체하지 못해요. 누구도. 신문사 방송국의 언론 독점이 깨진 거예요. 저널리즘 독점이. 이제 그들을 통하지 않고도 뉴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억압에서 풀려나고 독점을 깬 거는 있는데 예컨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훨씬 더 커진 것도 옛날에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환경이 거칠고 험해진 건 아닌가. 그거는 옛날에 뭐 정보기관에서 야당 지도자를 음해하는 유인물을 강남역에 뿌리다는 거 이거 다 네. 했잖아요. 다 있던 거예요. 전부 다. 가짜 뉴스도 역사가 다 오래되고 있던 건데 네. 저널리즘에 대한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독점권이 깨지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능력도 커진 거죠. 한쪽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대잖아요. 가톨릭 주교들이 앉아가지고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빨리 퍼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인가 그거를 라틴어로 작성을 해서 독일 마인츠에 있는 마인츠 대성당 문에다 붙이고 보름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찍어서 돌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성당에만 열심히 다녔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한 그 문서들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당한 억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민전쟁과 개신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각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예배나 뭐나 이런 걸 다 라틴어로 했냐.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독점은 항상 억압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문명사를 정보 독점이 깨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언론을 대체하지 못해요. 언론은 그냥 있어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생기면서 언론 기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언론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던 뉴스를 결정하는 힘. 그것이 독점이 풀리면서 분산된 거거든요. 분산이 되면서 진짜 중요한 뉴스는 잘 안 보이고 되게 허접하고 뭔가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침소봉대하는 것들만 많이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뉴스를 놓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유권자로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뭔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선정주의적인 클릭수를 유도하는 기사들이 판을 치는 것 같죠. 그래도 여론은 또 여론대로 굳건히 갑니다. 지금 보면은. 혼탁한 강물도 배를 실어 날라요. 명언이신데요? 네. 그 어디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요. 혼탁한 제가 지금 생각에는 혼탁한 강물도 배를 실어 나르긴 하죠. 네.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독점이 깨지는 과정에서 지금 깨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부 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신뢰하는 언론인 이러면 여전히 언론이 살아있어요. 손석희 씨가 앞서서 1등이잖아요. 지금도. 2등 김어준. 2등 김어준 되지 10년 됐어요. 네. 뉴미디어의 도전이라는 게 10년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제 10위 안에 언론사 주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게 독점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할 수 있느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관을 믿는 게 아니고요. 왜냐? 기관이 자본 소유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거든. 선생님이 그러고 보니까 항상 3등이셨네요. 저는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로도 인식하고요. 네. 정치인으로도 인식하고요. 무슨 그렇더라고요. 제가. 손석희 1등은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2등 김어준도 그렇고 3등에서 유재석 씨와 겨루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평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평도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스스로 언론인이다 이런 생각 자각은 잘 안 하시. 글 쓰고 비평하는 사람이죠. 글 쓰고 비평하는 사람이면 큰 틀에서 언론인이라고 봐도 그 일부 언론 기능도 하죠. 그러니까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 저도 개입하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인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의 언론 회사들은 언론 기업들은 일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향수, 새롭게 떠오르는 미디어 권력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 응축돼 가지고 이제 무슨 김어준은 미디어 사업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를 만들어낸 사업가예요. 저널리스트기도 하고. 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네. 새롭게 도전하셨죠. 네. 근데 그 사람을 언론인으로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국민들은 손석희 다음으로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영향 있는 사람이 김어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대중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 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가진 불만, 한때 헬조선 이런 거 이야기랑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지. 근데 저는 그 전 세대에 9세대여 가지고 후진국 출신이잖아요. 아, 저는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1인당 네. GDP가 네. 70달러가 안 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남과 우리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의 비교 대상은 주로 외국이 아니고요. 과거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중시하냐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아진 거야? 이거를 중시하거든요. 남들과 견주어서 내가 얼마나 나아진 거야?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라고 봐요. 남들은 나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니까 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오늘 좀 낫네. 그러면 그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젊은이들은 날 때부터 선진국이니까 뭐 이런 게 불만스러울 수 있어. 그리고 뭐 외국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외국과 비교하지 않아. 난 우리나라를 30년 전, 50년 전의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을 했을 때도 애를 낳아야 될까? 안 낳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훨씬 생각하는 사고하는 인간들이고 성찰하는 인간들이다. 요즘 생각을 청년들은? 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있어요 지금. 저희 때는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결혼하는 거지 뭐. 그럼 결혼하고 뭐 누구한테 돈 꺼가지고 생각 없이 결혼할 수 있고 생각 없이 어쨌든 출발할 수 있는 애 낳고 살 수 있는 것도 괜찮은 환경 아닌가요? 그게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그 생각의 결과 혼인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들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절대적 기준으로 좋은 현상이라든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국민국가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없어질 거야. 저는 없어지면 어떤데? 이 국민국가 단위로 살게 된 게 10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아니 20만 년, 30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국민국가 단위로 우리가 생활을 한 것이 유럽의 경우에 200년. 우리는 원민족주의라 그래서 옛날 삼국통일 이후로 보더라도 뭐 1500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왕조국가였고요. 국민국가 단위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 공동체의 차원에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대표를 뽑고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온 것이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아직.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고요. 수없이 변해왔던 인간의 생존 양식 중에 하나예요. 국민국가가 없어진다고 인류가 망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소중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왜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변화하잖아요. 100년 후에 한국 인구가 대한민국가 몇 명이 되고 이런 걱정을 하느니 지금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애 적게 낳는다고 해갖고 대한민국이 뭐 50년 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난 다음에 큰일 나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국민국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굉장히 큰 변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를 너무 진부하게 저는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거고요.
그 문제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국가 안에서 문제 해결책을 내기 전에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이 발전해가지고 공장 노동자가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 모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인생 선배로서 그래도 괜찮아. 근데 네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이고 어렵니? 이것부터 한번 들여다보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럼 저는 별로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 노력을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공부를 해야죠. 그 공부해야 책도 돼요? 읽어보고 뭐 책도 유튜브도 읽고.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인지 못하면 그런 개체는 절멸하거든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환경의 변화를 빨리빨리 인식하는 개체일수록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밑에서 지금 무슨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휴머노이드는 어디부터 도입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너무 많은데요. 그냥 뭐 머리 싸매고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 해야 되고요. 뭐 그거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못하면 뭐 적응 못하는 거니까 그건 누구도 못 구해줘요. 그 사람을 자기 인생 자기가 구하는 거지. 두 번째는 나한테 의미 있는 생활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남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하시더니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 어색하지 않은 내가 거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 내가 할 때 즐거운 거 그런 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난 막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덜 하기 싫은 거라도 찾아라. 아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아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어. 네,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어떤 삶의 양식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야 돼 이런 욕심 안 행복해요. 삶은 대체적으로 고통스럽고요. 가끔씩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것도 그냥 그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올 때 세로토닌이 나올 때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 이상의 의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어떤 무슨 가치 체계를 세워놓고 내 삶을 거기다 복속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행복이라는 감정 우리가 보통 언어로 행복감, 행복 이런 거 말을 할 때 그게 뭐지? 행복이라는 게? 그러면 뭐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학자들 얘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화학물질이 막 분비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주관적으로 나 행복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게 뭐가 없으니까 어떨 때 내가 그런 걸 느끼는가를 잘 찾아봐 가지고 되도록 자주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시간을 확실하죠, 그거는. 정말. 그걸 가지고서 확실한 거죠. 그것부터 하면서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일단 그걸로 오늘 하루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니까 삶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삶이 한없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과욕이라고 봐요. 우리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오류와 실수가 따르고 사회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받아들인 조건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내가 더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뭐 철학자들이 한 온갖 얘기를 다 들어봐도 이게 정답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브릿지에 또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을 때 나만 쓰는 그 꿀팁 같은 거. 나는 이렇게 소통한다. 무슨 썰전하거나 무슨 선거 비평 프로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 소위 보수 쪽의 논객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관계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만들어가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마음으로 저 사람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기 안 나왔으면 나도 여기 못 나올 텐데. 아, 그런 거죠. 그런 포맷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녹화를 분위기 좋게 하려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고 진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걸로 보인대요. 또 2부의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되게 좀 어색해요. 사실 별스런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별스런 사람도 아닌데 뭐 당신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기도 오늘 정말 감사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은 기분이 있어서 굉장히 학생으로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